가장 큰 문제는 정착촌입니다. 서한 지구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불법 정착촌을 만들고 있거든요.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 범죄입니다. 정착촌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사례 중에 가장 악랄한 경우로 꼽히면서 유엔과 세계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꿋꿋하게 정착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착촌은 서한 지구에 7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마을을 빼앗고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1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는 정착촌으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땅이 됐습니다. 게다가 정착촌 유대인들의 범죄는 심각합니다. 정착촌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 성향이 강한 극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정착촌 사람들은 총을 들고 다니면서 팔레스타인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농장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백주 대낮에 민간인을 살해한 유대인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군사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로 된 자백서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부모나 변호사도 없이요. 아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돌을 던진 아이 한 명을 잡기 위해 한밤중에 군인들이 침탈해 아이를 수색하고 잡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맞아서 머리가 함몰되자 너무 화가 난 17세 소녀가 이스라엘 군의 뺨을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스라엘 사회는 난리가 납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소녀는 군사법정에 세워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시위하면서 돌을 던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부에서 비난도 많습니다. 왜 아이들을 위험한 시위에 내보내냐고요. 이스라엘군의 뺨을 때렸던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시위에 나가서 점령군에 저항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내가 시위에 나가는 건 우리 중 누군가가 살해당할까 두려워하는 동안 불법 유대 정착민들은 우리 땅에서 수영하고 노는 걸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최루탄 냄새를 맡고 조금 크면 돌을 던지면서 저항하고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거나 죽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포기하고 순응하면서 살거나 이스라엘의 협조에 이웃을 밀고 하고 생계를 잇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삶이 존재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그랬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스스로를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리켜 인간 짐승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1948년 처음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시온주의 장교 요세프 나흐마니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군은 어디에서 나치와 같은 그런 잔혹성을 배우게 됐을까? 그들은 저들에게서 배웠다. 한 장교는 내게 그 장면에 탁월한 사람이 나치 수용소 출신이라고 말했다. 76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제2의 나크바가 일어났습니다. 부디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멈추라고 조국 이스라엘에 호소하던 홀로코스트 생존자 유대인 노인은 시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에 시달려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일본 젊은이들처럼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가해자가 아닌 원자폭탄을 맞은 피해자의 역사를 배우듯이 이스라엘도 홀로코스트를 겪은 피해자의 역사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 수립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기록과 증언이 넘쳐나는데 이스라엘은 기록 폐기를 진행 중이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우리 역사와 많이 닮았다고 교육받았는데 실제는 팔레스타인이 우리 역사와 닮아 있었던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국제적인 정식 명칭은 Occupied Palestine,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계속 강제 점령 상태로 남아있다면 팔레스타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는 일본의 탄압에 맞서 가만히 있었나요? 독립운동을 했고 무장투쟁도 함께 했습니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홍범도 이런 분들을 일본은 지금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또한 미국과 이슬은 테러리스트라 매도하지만 엄연히 그들은 팔레스타인 독립군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억압당하면서 온갖 형태의 저항을 해왔습니다. 파업, 동맹휴업, 단식, 국제인권 및 사법제도 활용,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저항했습니다. 사회의 중재의 기대를 걸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평화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비폭력 저항인 인티파다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비폭력 저항에 어떻게 응대했나요? 총을 쏘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미사일을 쏘면서 학살로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장한 저항 세력이 나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강제 점령이 계속되는 한 하마스를 전멸시킨들 제2의 제3의 하마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담이지만 테러 집단이라고 매도당하는 하마스의 1대 지도자 야신의 직업은 교사이고 2대 지도자 란테시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에 암살당했고요. 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테러단체 출신 전쟁 영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6.1 전쟁의 영웅 모세 다얀, 오슬로 협정의 주역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라빈, 악명 높은 샤론 총리, 모두 군인이면서 과거 유대인 테러단체 하가나 출신들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메나헴 베기는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감행했던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무장한 유대 정착민들이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는 왜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걸까요? 왜 피점령자가 점령자를 향해 저항하는 것은 테러가 되고 점령자가 피점령자를 향한 일상적인 살인은 방어가 되는 건가요?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사람들은 세계는 이스라엘 편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을 모른다며 슬퍼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IS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과 연결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편향 서구 언론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전 세계에 유포시킵니다. 특히 하마스에 대한 가짜뉴스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마스를 악마화시켜야 자신들의 공격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들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하마스가 영유아들을 참수하고 병원 지하 땅굴에서 하마스 본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악한 증거품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조작된 뉴스들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요. 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범죄는 어떤가요? 땅을 강탈하고 정착촌을 늘리며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을 하고 백린탄 같은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를 쓰는 전쟁 범죄는요.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검사장의 입국을 금지한 반면 오히려 하마스는 조사를 반긴다는 성명을 발표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다른 유엔 기구의 조사를 전면 거부해온 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책이 출간되고
저는 부채감에 2014년 팔레스타인에 다녀왔습니다. 책을 쓰면서도 팔레스타인에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점령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더욱 괴로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거대한 장벽을 보았고 검문소에서 무장한 군인들에게 끌려나가던 여인도 목격했고요. 난민촌에서 오직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고향집 열쇠를 보여주던 노인도 만났습니다. 점령촌과 맞닿은 팔레스타인 마을 시위에 참여해서 최루탄도 맛봤습니다. 매주 시위를 하고 동네에 최루탄이 가득하고 때로는 총에 맞아 사람이 죽고 가족이, 이웃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사람들만 보면 평화로운 동네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간 2014년 팔레스타인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을 들었고 드라마 상속자와 꽃보다 남자가 인기가 많아 이민호 배우를 흠모하는 여인들도 만났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한 여고생이 한국 사람이세요? 라며 한국어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고생은 한국인을 만났다고 너무 행복해하며 본인은 FT 아일랜드 이용기의 팬이고 친구들은 샤이니와 지드래곤 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한글로 그들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주니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K-팝 콘서트 보는 게 꿈이라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용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녀의 얘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만나면서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에서 잔인한 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의사, 선생님, 건축가, 축구선수 이런 꿈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리오넬 메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장에는 평화와 공존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가도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평화의 해법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한 건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이 끝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오기 힘들 것입니다. 강력한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투쟁만으로는 군사점령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에 다녀와서 쓴 책 두 번째 팔레스타인의 이야기 필리스트를 읽어봐 주세요. 팔레스타인을 이해하는데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연대의 마음을 보태면서 희망은 생기고 해법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